안녕하십니까. 교재 85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1번 읽으시면 될 거고요.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해서 지 혼자서 이제 법률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제로는 채무자 A한테 채무가 있었는데 지 혼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상태에서 다퉜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채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B가 A 상대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일단 인정이 되면 고의나 가실이 일단 인정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원인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만 주장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항변 단계에서 채무자 스스로 자기에게 성간주의 의무 따위가 없다는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밑줄 쪽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고의나 가실이 일단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민법 제387조 빨리 읽으시죠. 잘 나와요, 조문이. 해서 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정함이 없는 채무 세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자, 2항부터 읽어봅시다. 채무 이행에 대해서 별도의 기한의 정함이 없었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 청구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체에 의한 책임을 진다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3번 질문 가시면 이렇게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 갑에서 병으로 양도가 된 이후에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 상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채무자 을에 대해서 통지가 됐다 해서 보시면, 병이 이제 양수인이죠. 채권 양수인이 이제 채무자 을을 상대해 가지고 양수금 청구를 한다. 쓸 필요 없죠. 채권 발생이 된 사실, 갑하고 병 사이에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 민법 제4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양도인 갑이 을한테 통지했거나 채무자 을이 승낙한 사실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사안에서 병이 을한테 양수금 청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별도의 통지나 또는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하게 되었을 때에 이해되시죠? 자,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점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민법 제387조 2항에 있는 이행 청구라고 하는 말은 실체법상 적법한 이행 청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행 청구 같은 경우는 실체법상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1번이 아니고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루어진 2번 때부터 을 같은 경우가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3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통지가 오고 그 다음부터 되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양수금 청구하고 다음 날이 아닙니다. 통지가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이제 을이 병한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을이 책임을 지므로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뭐 읽으시면 되고요. 5번 질문 가시면요.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을한테 신탁을 했는데 병회사의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가 되고 난 뒤에 갑이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를 했다. 한번 끊으시고요. 을 주식이 3자에게 매도돼가지고 을이 지금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서 발생된 원상회복 의무 중에서 원물인 주식 반환 의무는 이행불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니죠. 을 같은 경우는요. 거래계에서 그와 똑같은 주식을 손쉽게 구입해 다시 한 번 더 갑한테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보시면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자, 물권적 청권이 이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 다 아시는 거니까 빨리 합시다. 물권적 청권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경우에 현재 변경된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민법 제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다만 뭐 할 수 있다?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즉 민법제 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원인 단계에서 원고가 채무자의 고의 가실 등에 대해서 주장 증명 따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요, 청구 원인 단계에서 즉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 가실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 풀 때 3구 공조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겠지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까지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시되 사법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둘 중에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별도의 제시도 없이 그냥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면요, 일단 3구 공조에 근거해서 묻는 걸로 전제를 하시고 조금 눈치를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질문 제일 끝에 체불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요,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6번 질문은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질문 같은 경우 최신 판례지만서도 새로운 게 아니죠. 불법행위 책임이나 체불 책임이나 통설 판례가 일치해가지고요, 이른바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거절이 인정되려면요, 이행 거부한 거에 대해서 위법성으로서 평가가 인정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번 질문 가시면요, 이행 거절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서 인정됐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7번 질문 또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질문 가시면요, 분양계약서에 보니까 수분양자인 갑이, 그러니까 입주하시는 분이죠, 분양대금 납입에 대해서 이행지체했을 때의 지연 손해금 등등등만 조문을 두고 있고, 분양자인 매도인 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행지체에 대비했던 손해배상의 예정액인 지체상금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지연 손해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계약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서 분양 계약을 할 때 갑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것만 합의를 했고, 을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이 이행지체했을 경우에는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약정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법제 3구 공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증명해가지고 그냥 배상을 할 수 불가하다. 제일 끝에 보시면 당연히 매도인 을한테는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8번 질문 틀린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양계약 같은 경우가 약관규제법에 의해서 제한받는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인 경우에도 이 경우는요, 불공정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 같은 경우는요, 실제 자기에게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 증명을 해가지고요, 을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우도 아니다까지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도 아니다까지 함께 기재해가지고 복습하실 때 한번 채권 강론 앞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9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9번 지문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 오랜만에 나온 판례인데, 보통 여러분들 어떠한 책임 물을 때 이제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판례가 많진 않은데, 이 9번은 종종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이제 아파트 A가 아파트 도급인이고요. 도급인이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아파트 시공업체인 수급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B가 이제 공사를 개판 친 거예요. 공사를 개판을 해가지고, C가 이제 아파트 수분양자,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자, C가 이제 A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하자부 청구, 하자보수에 가름해가지고 각종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는 청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청구했을 때 그냥 A가 그냥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A가 C한테 돈 주면 되는데, A 같은 경우가 원금 지급을 지체해가지고요, 결국 A가 C한테 원래 줘야 할 손해배상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 손해금도 이렇게 이제 함께 C한테 지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이 원금 같은 경우는요, 원금 같은 경우는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저기 있는 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배상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원금 말고 여러분들 A가 C한테 지급했던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도 A가 B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 지연 손해금이 여러분들 발생된 이유는요, B가 공사에 대해서 개판 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A가 이행지체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도급인 A가 이행지체를 했기 때문에 생긴 비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B한테 엎어씌울 수 있는 배상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우리 판례를 보시면 제 끝에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포함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연에 관한 부분은요, A가 B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10번 지문 또 읽으시면 되고요. 11번 또 보시면 되고 12, 3, 4 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10번, 11번 보시고 12부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12, 13, 14는요 넘기신 다음에 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앞부분 지문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 소멸 보시면요 1번 지문인데 민법제 사륙공조 461조 먼저 읽어보시죠. 461조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좋은 잘 나오니까 461조를 보시면 변제 제공했을 때부터는 더 이상 채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제 제공이 어디 있습니까? 민법제 사륙공조에 있죠. 민법제 사륙공조에 있다. 그래서 원칙이 뭐죠? 원칙이 현실의 제공이 원칙이죠. 현실의 제공이 원칙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구두의 제공이고 이것도 전혀 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었죠. 예외의 예외가 뭐죠? 예외의 예외가 채권자가 절대 수령하지 않겠다. 즉 번복할 의사 없이 수령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는요. 구두 제공조차 할 필요 없다는 게 판례까지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채무자 A가 원래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돈이 총 1억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채권자가 딱 보니까 채무자 오른손에는 1억이 있는데 왼손에 칼이 있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 채무자 A가 쫓은 급부를 하면서 밑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받는데 어려운 장애 사유를 형성 유지했을 경우는요. 자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샤프로 민법제 461조에 근거해가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민법제 461조에 근거해가지고 채불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까지 메모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 또 중요한 판례인데요. 민법제 470조 빨리 읽으시고요. 470조 해서 변제 수령 권한 없는 자인데 외관상 봤을 때 있다고 보이는 자에게 선의무과실로서 변제했을 경우는요. 민법제 470조에 근거해가지고 변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조문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 변제 수령권자에게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그럼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변제 수령 권한 있는 C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는요. 그냥 변제에 의해서 유효한 것이지 민법제 470조에 근거해가지고 효력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해서 2번 지문을 가보시면요. 수령 권한 있는 자에게 변제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있으니까 민법제 470조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다.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지문에 있는 두 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은행이 밑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뭐예요? 가실이 있다는 말이고 선의무과실이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은행 같은 경우가 선의무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권한 없는 자에 대해서 예금을 지급했다면 민법제 47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니까 470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진정한 예금주가 은행 상대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예금 반환 청구했을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는 470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가실이 있으니까 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봅시다. 자, 민법제 472조에 대해서 묻는 지문인데 한번 472조 읽어볼까요? 472조. 선의무과실을 묻지 않죠 해서 470조, 471조 경우 외에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밑줄 채권자가 이익 받는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채권자가 이익 받는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샤프로 별도의 선의무과실은요 요구하지 않는 게 민법제 472조입니다. 해서 그 민법제 472조에 있는 이 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른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면요, 잘 들면 A가 이제 채무자이고 B가 채권자이고 C가 이제 변제 수령 권한 없는 제3자입니다. 수령 권한 없는 제3자인데 A가 C한테 선의하기 따질 필요 없이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C가 미안해가지고 채권자 B한테 가가지고 다시 1억을 돌려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A가 B한테 직접 1억 준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별도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B가 또 A한테 돈 줘라고 하면 A 같은 경우가 민법제 472조에 근거해가지고 면책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똑같이 A가 C한테 1억을 지급했어요. 1억을 지급했는데 C가 또 B한테 1억을 줬어요.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C도 B한테 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C 같은 경우가 그냥 B한테 미안하다고 준 게 아니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1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익을 누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B는 A한테 총 1억, C 1억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C가 그 1억에 대해서 자기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결국 B는 C에게 있었던 1억 채권만큼이 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되겠죠. 그럼 결국 B한테는 별도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요 C가 그냥 B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C가 B한테 지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B에게 이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민법제 472조에 의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지 밑에 갑한테 변제했다. 이후 갑이 을한테 1억 소를 제기했을 때 을 같은 경우는 472조에 근거해가지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가시면요. 5번 또 중요한 지문인데 일단 포인트가 뭐냐면 두 줄 끝에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때의 밑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는 때까지 밑줄을 그어두신 다음에 일단 이렇게 채권자가 사후 추인을 하는 경우도 방금 봤던 민법제 472조에서 요구했던 채권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472조에 의한 면책을 채무자 A가 주장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되 요 5번 지문은 조금 미리 조금 더 아실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A가 채무자이고요. B가 채권자이고요. C가 이제 변제 수령 권한 없는 제3자였다. 여기 어떤 사안이냐면 똑같이 1번 A가 이제 C한테 1억 지급했어요. 1억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B가 C한테 2번 해가지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소 제기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갑이 C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도 뭐냐 결국 B하고 C 사이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B가 뭐 한 겁니까? 일종의 사후에 추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했을 경우도 결국 민법제 472조에 있는 이익이 B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민법 제472조에 의한 면책이 이루어진다까지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사례 문제도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채권자가 자기 의사에 근거해가지고 사후에 추인을 했을 경우에도 민법 제47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면책이 이루어진다까지만 정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6번 또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7번 또 읽으면 되는데 보세요. 채권자 A가 사망했는데 가실 없이 A의 상속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A고 채무자가 B인데요. B가 돈을 주고 싶어. 근데 이미 A가 사망했는데 A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채무자 B가 가실 없이 당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끊으시고 채무자 B 같은 경우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근거해가지고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다 해서 한번 끊으신 다음에 이른바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점에 근거해가지고 공탁을 할 수가 있다 끊으시고 그 다음에 자, 사망했던 채권자 A에게 관계에서 상속인 C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자기가 상속인의 지위 사실에 대해서 증명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공탁물에 대해서 출급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7번 지문은 그냥 다 맞는 지문 되는 거죠. 8번 지문은 체크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민법 시험을 치는 과목 시험들 중에서 법원 쪽 라인 시험들은 공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탁 관련된 태신 판례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번 지문 가보시면 자, 변제 공탁한 자가 직접 공탁물에 대해서 해수한 것이 아니라 한번 끊으시고 제3자가 별도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집행권으로서 공탁자의 권리에 대해서 압류 추심받아가지고 그 집행에 근거해가지고 공탁물을 해수한 거다. 한번 딱 끊으신 다음에 자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가 공탁자이고요. A가 공탁자이고 B가 이제 피공탁자이다. 그러니까 쉽게 A가 채무자고요. A가 채무자이고 B가 이제 채권자이다. 공탁소가 있겠죠. 공탁소가 있었을 때에 채권자인 B가 행사하는 권리는 뭐예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었습니다.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였다. 요 출급 청구권에 여러분들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시효 완성의 이익은요 국가가 주장할 수 있다 까지 기본서 판례 한 번 더 복습하시고요. 말고 공탁한 A가 다시 공탁소에 대고 공탁물에 대해서 해수를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 한번 읽어보고 잘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민법 제489조 보시면요. 민법 제489조를 보시면 자 먼저 1항부터 보시면 채권자였던 B가 공탁에 대해서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받기를 통고하거나 판결 있기 전까지는 변제했던 채무자 A 같은 경우는 공탁물에 대해서 해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수하면요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아보겠다. 처음부터 해수해버리면 처음부터 공탁을 하지 않아보겠다. 그럼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으면요 공탁에 의한 채무의 소멸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채무에 대해서 변제한 게 아닙니다. 2항에 보시면요 질저에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판례에 뭐였습니까? 질저가 아니고 가등기 담보 등의 경우는요 공탁에 의해서 소멸됐을 때에도 해수를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다까지 한 번에 정리하신 다음에 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공탁물에 대해서 해수를 청구하게 되면 처음부터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 법리는 A가 직접 해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로 올까요? C라고 하는 자가 A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탁물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심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C가 추신금 청구 따위로서 했을 경우도 결국 A가 직접 하든 C가 하든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A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C가 집행조로서 해수를 했을 경우에도 다시 8번 지문 가시면 소급해가지고 없어진다기 때문에 8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 지문 가시면요. 공탁 약정에 근거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공탁은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요건을 구비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공탁 약정은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약정에 근거해서는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9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신 다음에 10번 지문이죠. 매수인이 밑줄 매도인을 대리해가지고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수령에 관한 있는 자 가진 자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결국 가진 자에 대해서 수령을 최고했고 지정해가지고 공탁했을 경우는요 결국 매도인한테 직접 준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 A한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0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지문 가시면 11번 같은 것들을 이제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실 때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딱 두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채권 자체에 대해서 뭐 가압류 또는 압류 같은 걸 할 때는요.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면 채무자 거, 즉 채무자의 소유인 물건 또는 채권 등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유효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요. 가압류 당시에 그 채권 등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압류했을 때 여러분들 이미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가압류는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겠죠. 해서 11번 질문 가시면요. 시의 집행 공탁 전에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근거해가지고 가압류 따위가 발령되었으나 한번 끊으신다. 밑줄 집행 공탁 후에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기읍번 집행 공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공탁의 효력에 의해서 그 채권 채무가 소멸됐겠죠. 소멸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 결정 따위가 송달된 거예요. 그러면 송달 당시에는 더 이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압류 등의 효력은요 처음부터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다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집행 공탁 후에 그 말은 변제 효력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이미 소멸되고 난 다음에 가압류 따위가 갔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1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지문 또 잘 나오는 겁니다. 변제 공탁이 유효성이 인정되려면요. 채무 전부 다에 대해서 제공 또는 공탁이 있어야 하고 밑줄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 공탁했을 경우에는 그 일부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이거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채무자인데 총 1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는데 A가 공탁소에 가서 공탁을 하는데 공탁한 금액이 1천 전부 다가 아니고 600만 원까지만 공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600만 원만큼의 변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요 600만 원만큼의 공탁했음에 근거해서 변제 효력을 인정해버리면 채권자 B한테 뭘 강조하는 겁니까? 그렇죠.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A가 600 공탁했을 경우는 이 600에 대한 효력도 전면적으로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효력이 없다가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끊으시고요.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 B가 공탁금 600에 대해서 그래 나 채권 1천 중에서 일부인 600에 대해서 충당할게 라고 하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을 수령했을 경우는요. 요랬을 경우는 600만큼에 대해 생긴다 해서 다시 일로 오시면 예외적으로 이의 따위를 유보하고 채권자가 수령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는 600만 원만큼은 변제 효력이 인정이 된다까지 원칙 A 잘 구분하신 다음에 특히 원칙이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두 개를 잘 비교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끝에 유보할 때는요, 반드시 명시일 필요 없기 때문에 1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지문 같은 경우는 민소법 공부할 때 배우실 내용이니까 한 번 더 꼭 확인해 보시고요. 14번부터는 이제 조금 더 할 게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서 가서 상계를 가신 다음에 민법 제 498조 있지 않습니까? 그 싫었던 조문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전부금 청구했을 때 C가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두 개지의 경우를 나눠서 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철저하게 기본서를 읽으신 다음에 14번 문제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